임야나 전답을 사서 얘를 대지로 바꿔요. 대지 가격이 비쌀까요? 임야가 비쌀까요? 대지가 훨씬 비싸겠죠. 임야는 대지 가격이 한 3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3분의 1 되는 가격에 임야나 전답을 사요. 한 1000평, 700평을 사. 그래서 얘를 10개로 쪼개서 100평씩 나눠 가는 거죠. 10명이서. 그러면 대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평당 200만 원에 산 게 4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한번 시세 차익을 얻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단층이나 아니면 3층 정도 되는 원룸 건물을 지어서 월세를 받는 거를 지금 소학생들끼리 모여서 동호회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신축이라고 하게 되면 나하고 너무 먼 얘기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또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더 그렇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경매나 아파트 투자보다 사실은 얘가 더 간단해요.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복잡하다고 생각하냐면 얘는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고 물건이 보이고 얘가 가격을 내가 산정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얘가 지금 비싸다 싸다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얘가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얘는 어디다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죠. 현물이 없어. 현물이 없다 보니까 혹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얘가 얼마야를 책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관점을 돈을 버는 관점, 돈이라는 관점에서 딱 집중해서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을 살 때 얘가 돈을 벌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확정적으로 알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년도 2026년, 27년에는 공급이 부족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현재 내가 산 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추정을 해서 얘가 올라갈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이 예상 가격이 90%가 맞을지 99%가 맞을지 10%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상을 하는 거지 내가 확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신축은 재밌는 게 내가 그걸 미리 확인을 해요. 땅이 있어요. 100평의 땅이 있어. 그런데 옆에 똑같이 생긴 건물이 있어요. 땅값이 5억 원이야. 이 사람도 또 땅값이 5억 원에 샀어. 건물을 짓는데 5억 원에 이 사람이 지었어. 아직 이 땅에는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똑같이 짓는다 그러면 5억 원에 짓겠죠. 그럼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들어간 돈이 10억 원이야. 그런데 요 물건이 아까 지었던 그 옆에 사람이 지었던 물건이 15억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어요. 매매가 되고 있는 걸 내가 부동산에서 확인을 해. 부동산에서 임장을 가서 그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땅값은 얼마고 건물값은 얼마인지 그건 내가 계산을 해보면 되거든요. 땅값이야 평당가 나오고 건물 짓는 데야 평당 얼마 그냥 때려 넣으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얘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을 했더니 얘가 15억에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이 사람하고 똑같이 5억 원의 땅을 사서 건물을 5억 원에 짓게 되면 15억 원에 팔리든 14억에 팔리든 하겠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파는 가격을 확인을 하고 확정을 하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버는 관점에서만 보게 된다 그러면 얘가 쉽나요? 얘가 쉽나요?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설계하고 건축하고 뭐 시공사하고 싸우고 그거 다 떠나서 딱 돈을 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게 더 쉽냐는 거지. 짓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물건을 샀는데 얘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주식 투자하고 비슷하죠.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얘가 올라갈 거야 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고, 얘는 신축이라는 애는 옆에 건물이 5억에 땅을 사서 5억에 지었어. 근데 얘가 15억에 팔리고 있네? 그럼 나도 5억에 땅을 사서 5억에 건물을 지어서 15억에 팔으면 5억이 남겠네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돈이라는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얘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저기 뭐 제천 같은 데 가면은 아파트가 3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있고, 또 서울에 가면은 뭐 59제곱미터짜리가 원베일리 같은 게 35억 하고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듯이 신축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축도 평당 땅값이 뭐 50만 원인 동네도 있어요. 그거 뭐 예를 들어서 50평을 샀다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몇 천만 원 단위예요. 그 위에다가 조그맣게 건물을 지어서 신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 근래 이제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용인의 원산면이라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엄청나게 큰 부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지 인근 산을 몇 개를 지금 깎아가지고 지금 토목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사람들이 뭐 3만 명, 4만 명 정도가 들어와서 막 작업도 하고 이제 대규모 공단이 조성이 될 텐데,
거기 인근에 컨테이너를 원룸으로 단층으로 조성을 한 이 컨테이너의 원룸 월세가 서울보다 더 비싸요. 55만 원. 싼 게 50만 원, 55만 원. 그리고 근래에는 70만 원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그냥 가건물식으로 단층으로 지어서 원룸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얘가 월세가 60만 원, 70만 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수강생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큰 땅을 한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사서 얘를 쪼개서 논밭을 사는 거예요. 논밭을 사서 논밭에도 건물 지을 수 있는 거 아세요? 논밭에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가 얘가 전이냐 답이냐 임야냐 대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가 있고 그리고 걔가 지역지구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냐 1종이냐 아니면 농림지역이냐 이 지역지구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가 나타나는 거지 얘가 대지냐 임야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야나 전답을 사서 얘를 대지로 바꿔요. 대지 가격이 비쌀까요? 임야가 비쌀까요? 대지가 훨씬 비싸겠죠. 임야는 대지 가격이 한 3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3분의 1 되는 가격에 임야나 전답을 사요. 넓게 사요. 넓게 사서 한 1000평, 700평을 사. 그래서 얘를 10개로 쪼개요. 10개로 쪼개서 100평씩 나눠 가는 거죠. 10명이서. 그러면 대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평당 200만 원에 산 게 4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한번 시세 차익을 얻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단층이나 아니면 3층 정도 되는 원룸 건물을 지어서 월세를 받는 거를 지금 수강생들끼리 모여서 지금 동호회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거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20% 이상 되는 그런 수익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건물 짓는데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건물 짓는데도 서울 외 지역이 더 싸게 맥혀요. 평당가가 훨씬 싸게 맥히거든요. 그래서 땅값도 싸고 건물 짓는데 가격도 싼데 월세는 서울보다 높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죠. 그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저희 닭공스쿨 신축 강의를 신청을 하시면 아마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제일 대답하기가 참 난감한 질문이 뭐냐면 대표님 이거 하려면 신축하려면 얼마 정도 갖고 있으면 돼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저는 그때 머릿속으로 0.1초 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쫙 지나가거든요. 왜냐면 정말 작게 하려고 그러면 진짜 단돈 1, 2억 갖고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정말 크게 하려고 그러면은 100억을 갖고 있어도 못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제 접근하는 게 맞죠. 근데 대부분 이제 수익형으로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한 3억 이상의 자금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투자하는 금액 자체도 물론 이제 소액으로 하는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좀 금액 차이가 있겠지만 갭 투자를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아니면 서울에 인접한 도시에 아파트 갭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1억 갖고 안 되거든요. 1억 갖고 못 해요, 갭 투자. 요즘에 1억짜리 갭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당이라고 하게 되면 갭 자체가 한 4억 정도는 되거든요. 3억, 4억, 5억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갭 투자를 하는 그 정도의 금액만 있으면은 신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도의 수익률은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같이 안정지향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놓고 올라가는 게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이걸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차라리 매달 나한테 돈이 꽂히는 거를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인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시는 게 더 자기 성향하고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서울에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건축, 그런 신축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나이대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 신축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부동산 투자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내가 산다. 그러면 내가 알아보잖아요. 여러 가지 알아보고 또 부동산 사장님 얘기도 듣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섭렵을 하고 또 경매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임장 가고 또 명도도 자기가 직접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A부터 Z까지 거의 대부분 자기가 직접 하지만 이 신축이라는 거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설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공사를 하려고 해도 면허증이 있는, 건설 면허가 있는 사람이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신축을 하려고 하면은 뭐만 알면 되냐면 저 사람이
뭐를 하는 사람이구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뭐를 하는 사람이구나. 설계사무소는 뭐를 하는 사람이구나. 시공사는 뭐를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러면 뭐를 해주면 되는구나. 요 내용들을 아는 거지. 설계사무소 소장이 6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또 한 5년, 10년 설계를 하면서 알았던 그 내용들을 내가 경매하듯이 전부 다 공부해가지고 이 설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관리자 역할만 하면 돼요. 관리자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매나 아파트 투자보다 실제 행위 자체도 신축이 더 쉽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저한테 1년에 한 뭐 거의 100명 가까이 상담을 하거든요. 다고스쿨에도 제가 계속 이제 상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사고를 치신 다음에 저한테 상담을 오시죠.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100건 정도, 100건 넘게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야,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설계사무소하고 시공사하고 이 회사들이 뭐를 하는 업체인지도 모르시는 건축주분들이 꽤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무소는 업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시공회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요거만 알면 되는데 그거조차도 모르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알고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뭐를 주고 얼마 정도를 주면 적정한지 그리고 시공사한테는 뭐를 내가 요청할 수 있고 뭐를 내가 받아야 되는지 돈은 얼마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내용들만 건축주가 알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이 건축이나 신축을 하시는 분들도 꽤 되더라. 예를 들어서 이 정통으로 해서 신축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고 뭐 다른 뭐 부동산 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다가 건물 한두 개 지어보고 이제 신축 강의를 하시게 됐던 그런 분들 케이스를 보게 되면 돈을 얼마 입금하세요? 그러면은 뭘 해드릴게요.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10여 년 전쯤에 이 경매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게 문제가 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15년 전쯤에 뭐 서남부자 조슈아라든가 뭐 39세 100억에 뭐 누구 이래가지고 이런 투자했는데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 감옥도 가고 뭐 서로 소송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 신축을 접근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내가 돈을 투자를 얼마를 해서 얼마를 번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신축을 한다 그러면 내가 주체가 돼서 건축주가 돼서 설계사무소를 내가 컨트롤을 하고 또 시공사를 내가 컨트롤을 하겠다. 뭐 옆에서 조언을 받을 수는 있어요. 조언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체가 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이걸 배워 나가시게 되면은 이건 돈 주고도 사실은 못 사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술이 될 텐데 그 뭐 현대를 창업하신 뭐 정주영 명예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학력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국민학교 졸업이죠. 국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돈을 번 게 현대건설로 돈을 버신 거죠. 물론 나중에 현대자동차도 하시고 뭐 현대조선도 하시고 하셨지만은 처음에 돈을 번 거는 현대건설로 돈을 벌었거든요. 그 건설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도 건설로 돈을 벌 수 있는, 건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얼마에 팔 수 있다. 요것만 확인을 해요. 그리고 들어가는 게, 야,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가? 얼마 들어갑니다. 땅값 얼마야? 얼마야? 파는 게 이 금액이네? 차이가 얼마 나네? 야, 그러면 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번 거예요. 그분들이 뭐 철근, 배근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구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그거 몰라요. 모르지만 딱 그것만 알게 되면 신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좀 똑똑한 척 한다고 할까? 예를 들어서 TV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뭐 300만 원입니다. 한 30만 원만 깎아주세요. 내가 소개 많이 해드릴게요. 하면서 30만 원 깎았어. 그러면은 얘는 우리 집에 온 순간 그 사람하고 나는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를 270만 원에 샀어. 30만 원을 이득을 본 겁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억 원에 공사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깎자고 해요. 그러면은 2천만 원 깎아주세요. 아예 안 됩니다. 2천만 원 깎아주세요. 그랬는데 1,000만 원으로 어쨌든 결론이 나왔어요. 1,000만 원 깎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아까 텔레비전 살 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텔레비전은 내가 갖고 온 순간 그 사람하고 이제 만날 일이 없는데 얘는 계약한 다음에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은 2천만 원을 깎아달라고 했던 건축주는 무슨 생각을 계속 하냐면 2천만 원을 깎을 수 있었는데 1,000만 원밖에 못 깎았다고 자기가 요구한 거, 부탁한 거를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내가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를 저 사람한테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계속 얼굴을 이제 굳히고 표정 관리를 하면서 만난단 말이에요. 기싸움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1,000만 원을 더 깎아줄 수 있었는데 더 안 해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꼬치꼬치 따져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꾸 의심을 하게 돼. 그리고 자기가 1,000만 원 깎았다는 생각 때문에 또 혹시 뭐 안 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공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떠냐면 자기는 빠듯하게 견적을 냈는데 거기서 1,000만 원을 깎았어요. 1,000만 원을 깎아서 안 그래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만날 때마다 건축주가 인상 쓰고 있네. 그럼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꼬치꼬치 따져 묻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안 그래도 날 더워가지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지. 그리고 인지상정으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안 깎고 똑같은 사람이 5억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안 깎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깎았어. 그러면은 누구 걸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안 깎은 사람 걸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깎은 사람한테는 어쨌든 간에 안 그러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나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빼먹겠죠. 조율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조율하는 게 어렵긴 한데 그런 건들이 생길 때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을 설계 도면에는 문을 이렇게 여는 걸로 돼 있는데 건물 지어지는 거 보면서 보니까 이렇게 여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꿀 수 있거든요. 바꿀 수 있는데 그때 바꿔주세요를 하면서 항상 뭐를 물어봐야 되냐면 요걸 내가 바꾸면 공사비가 더 늘어나나요? 공사 기간이 늘어나나요? 이걸 항상 두 개를 같이 물어봐야 돼요. 거의 모든 현장 100개 현장, 1000개 현장, 10,000개 현장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냐면 문을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문 바꾸는 거 가능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건축주가. 그러면 시공사 사장님은 뭐라 그러냐면 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동상이몽인 게 이 사람 건축주는 가능해요 라고 물어본 게 공사비 변동이라든가 공사 기간도 변동 없이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본 거였고 시공사나 현장 소장은 뭐냐면 그거 바꾸는 거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게 터지냐면 공사 끝나기 2달 전에 이게 터져요. 공사 끝나기 2달 전에 이제 이쪽에서는 변경됐던 내용 중에서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건축주는 그거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가능하다고 했죠. 돈이 늘어나고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트러블이 항상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벽돌 하나를 쌓는 거가 변경이 되더라도 건축주는 항상 뭐를 물어봐야 되냐면 요거 바꿔주세요.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가능하다 그러면 공사비가 늘어나는 게 있어요?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게 있어요? 요 두 가지를 항상 이 시공자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습관처럼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해놓고 공사비는 뭐 500만 원 늘어나고 공사 기간은 이거 공장 제작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한 열흘 정도 늘어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하고 이 사람이 가능하다라는 게 두 개가 단어가 다른 의미였다라는 게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 신축을 하시거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건축주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현장에 갈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 얘기를 하셔라. 공사비와 공사 기간에 대해서는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